조선 왕조 500년 핏빛 왕좌의 대서사시. 제10화 백성을 사랑한 죄 한글 창제의 고통. 칠흑 같은 어둠이 궁궐을 집어삼킨 자정.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한 시각이지만 단 한 곳 강령전의 창호문에는 기괴한 그림자가 일렁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소리와 거칠게 끓어오르는 숨소리, 그리고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이한 파열음들이 밤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발깁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내는 듯한 소리가 반복됩니다. 문 밖을 지키던 내관의 어깨가 공포에 질려 파들파들 딸립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왕의 오금이라기보다는 흡사 고통에 몸부림치는 짐승의 신음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악귀와 싸우는 자의 비명 같기도 합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마치 도깨비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방 안,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 심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세종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골룡뿔은 아무렇게나 풀어 헤쳐져 있고 눈가에는 붉은 핏발이 실핏줄 하나하나 터질 듯 서 있습니다. 며칠을 감지 못한 푸석한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세종이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자신의 입안 깊숙이 들이밉니다. 보아라, 더 자세히 보아라. 세종이 옆에 서 있는 늙은 내관에게 거울을 비추라며 실목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내관이 겁에 질린 손으로 등잔불을 가까이 대자 세종은 자신의 입을 찢어질 듯 벌립니다. 붉게 충혈된 목구멍 안쪽 목젖이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느냐, 막고 있느냐? 세종이 묻는 것이 아니라 절규하듯 소리칩니다. 내관은 차마 왕의 입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황송하고 두려워 고개를 조아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옥체 상하실까 두렵사옵니다. 벌써 닷새째 밤을 꼬박 새우셨사옵니다. 제발 침수로 보라고 하지 않느냐. 내 눈이 흐릿하여 보이지가 않는다. 세종이 거칠게 등잔을 낚아챕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살을 데우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들어가는 촛불 심지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윤빛으로 허공을 노려봅니다. 시야는 이미 부옇게 흐려져 사물의 윤곽조차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당뇨로 인한 소갈증이 눈에 빛을 나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흐릿한 시야 너머에 있는 세상에 없던 소리의 형상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소리는 바람이다. 흩어지면 사라지는 바람이야. 허나 이 바람을 그릇에 담아야 한다. 형태가 없는 것에 형태를 입혀야 한단 말이다. 세종이 붓을 들어 종이 위로 거칠게 획을 긋습니다. 먹물이 튀어 하얀 종이 위에 검은 핏자국처럼 번집니다. 그는 기역자를 쓰고 또 씁니다. 단순히 꺾인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혀가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찰나의 근육 움직임을 그대로 본뜬 살아있는 기관의 해부도입니다. 기억이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그 모양. 그래, 이것이다. 이것이어야만 한다. 세종이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환희인지 고통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강령전의 천장을 때립니다. 그는 붓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목을 움켜줍니다. 소리를 낼 때마다 성대가 어떻게 울리는지, 입술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촉각으로 확인하려는 듯 자신의 얼굴과 목을 더듬거립니다. 전하, 피가 나시옵니다. 내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세종의 손을 잡습니다. 세종이 코를 풀자 묽은 선혈이 덩어리째 쏟아져 나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코 안에 혈관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하얀 비단 손구접이 순식간에 묽은 장미꽃처럼 물듭니다. 하지만 세종은 닦을 생각조차 않습니다. 흘러내리는 코피가 입술을 타고 입안으로 흘러들어 비릿한 쇠맛을 냅니다. 그는 그 피 섞인 심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립니다. 맛이 쓰구나. 이 글자도 이리 쓸 테지.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이리 쓰고 아릴 테지. 세종은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여 다시 책상 앞으로 기어갑니다. 바닥에는 수천 장의 종이가 눈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종이들 위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과 그림들이 빼곡합니다. 중국의 한자도 아니고 몽골의 파스파 문자도 아닌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하학적인 선들의 향연. 중국의 글자는 너무나 어렵다. 내 백성은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까막눈이 되어 억울하게 내를 맞고 억울하게 땅을 뺏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 내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내 눈이 멀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세종의 목소리에 서린 한이 서리발처럼 차갑게 방안을 휘감습니다. 그는 다시 붓을 듭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 붓대가 춤을 춥니다. 획 하나를 긋는 것이 천근의 바위를 들어올리는 것보다 힘겨워 보입니다.
이번에는 신음소리다 다릅니다. 입을 옆으로 길게 찢고 혀를 편안하게 둔 채 목구멍에서 소리를 끌어올리는 모음 을을 찾고 있습니다. 땅이다. 이것은 땅의 소리다. 평평하고 넓고 모든 것을 받아내는 땅. 세종이 바닥에 엎드려 종이에 일직선을 긋습니다. 붓끝이 종이를 찢고 나갈 듯 강렬합니다. 땀방울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먹물과 섞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 연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깎아 뼈를 갈아 피로 쓰는 처절한 투쟁입니다. 왕이라는 지고주성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의 혀와 목구멍을 탐구하는 고귀하고도 끔찍한 자기 희생의 현장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립니다. 전하,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 영감께서 급한 소를 올리셨사옵니다. 내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최만리, 그 이름 석자가 들리는 순간 붓을 쥐고 있던 세종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춥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습니다. 세종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핏발선 눈동자가 문 쪽을 향합니다. 최만리, 그 고지식한 늙은이가 벌써 냄새를 맡았구나. 세종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집니다. 입안에 고인 핏물을 다시 한번 삼키며 그는 붓을 내려놓지 않고 더욱 꽉 쥐어잡습니다. 마치 붓이 칼이라도 되는 것처럼. 들라하라. 내 오늘 밤 이 글자를 완성하기 전에는 죽어도 잠들 수 없을 것이니. 세종이 웅얼거리듯 내뱉는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집념입니다. 창호지 너머로 동이 트렸는지 부르스름한 불빛이 스며들지만 세종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임을 알리는 서막일 뿐입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경복궁. 그러나 그 안개보다 더 짙고 무거운 침묵이 지편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이치는 중국에 있고 문자는 오직 한자뿐이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지편전 학사들에게 그것은 숨쉬는 공기이자 밟고 서 있는 땅과 같은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그 견고한 사대주의의 성벽 안에서 학자들은 오늘도 중국의 경전을 읽고 성리학의 이치를 논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조선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지편전에 서고 수만 권의 책들이 내뿜는 묵은 종이 냄새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학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네도 들었나? 요 며칠 전하의 거동이 심상치 않으시다네. 강령전 불이 꺼지지 않은 지 벌써 달포가 넘었다지. 내관들 말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 이상한 소리라니? 그게 사람이 내는 소리 같지 않다고 하네.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기도 하고 굿판에서나 들을 법한 주문 외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젊은 학사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속닥거리자 서가 뒤편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크흠. 학사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그곳에는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가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꼿꼿한 자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의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직한 기운이 주변을 압도합니다. 그는 조선 성리학의 자존심이자 세종이 가장 아끼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조정의 학사들이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괴담이나 주워 섬기는 것이냐? 채통을 지켜라! 최만리의 호통에 학사들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나 최만리의 표정 또한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역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세종이 은밀히 불렀던 정인지와 성사문 등의 흔적이 묘연했습니다. 그들은 지편전의 정규 업무에서 배제된 채 권례 깊숙한 곳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전하께서 도대체 무엇을 꾸미고 계신 건가? 최만리는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창가로 다가옵니다. 창밖으로 강령전의 지붕이 보입니다. 아침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강령전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시각 강령전 옆에 붙은 작은 별채 흠경각. 이곳은 세종의 비밀 연구실이자 지편전 학사들조차 함부로 발을 들이울 수 없는 금단의 구역입니다. 사방이 막힌 밀실안, 세종과 그의 비밀 결사대라 불리는 몇몇 젊은 학사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성사문, 박팽년, 신숙주, 당대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이들의 얼굴에도 피곤이 더직더직 묻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찢어버린 종이 조각들이 발목까지 차올라 있고 먹물이 튀어 엉망이 된 옷자락에서는 시큼한 땀 냄새가 진동합니다. 전하, 르 소리가 문제입니다. 성사문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혀끝이 윗님 몸에 닿았다가 가볍게 튕깁을 하는 소리옵니다. 헌데 이 소리가 혀가 말리는 모양새에 따라 소리의 결이 달라지옵니다.
반서름이라 칭하기는 하였으나 그 모형을 본뜨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옵니다. 세종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입안을 혀로 더듬습니다. 그래, 혀가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는 소리지. 혀를 구부려 잇몸에 대보아라. 그리고 바람을 불어봐라. 르, 르. 세종이 직접 시범을 보입니다. 왕의 체면 따위는 내던진 지 오래입니다. 젊은 학사들도 따라합니다. 르, 르. 밀실하는 마치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배우는 교실처럼 기이한 풍경이 연출됩니다. 그때 신숙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하오나 이 사실이 집현전의 다른 학사들에게 알려지면, 특히 최만리 부지하께서 아시면 큰 사달이 날 것이옵니다. 중국을 삼기는 4대의 예에 어긋난다 하여. 신숙주의 말끝이 흐려집니다.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글자를 만드는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글자가 세상에 나갔을 때 마주할 거대한 벽, 바로 이념의 벽이었습니다. 세종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백성 2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먹으로 덧칠해버립니다. 4대 예법, 그것이 밥을 먹여주더냐, 억울함을 풀어주더냐. 중국의 글자는 양반들의 전요물이다. 그들만의 성벽이지. 나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성벽 밖에 버려진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칼을 쥐어주려는 것이다. 그 칼이 바로 이 글자다. 세종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울립니다. 최만리, 그가 반대할 것은 자명하다. 허나 그 또한 나의 신하다. 논리로 이기지 못하면 명분이라도 눌러야 하고, 명분으로 안 되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설득해야 한다. 세종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잠시 휘청했지만 이내 중심을 잡습니다. 준비해라. 오늘 밤 이것을 완성한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정에 폭탄을 던질 것이다. 폭풍전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집현전의 고요한 밑바닥에는 기존 질서를 수호하려는 거대한 바위와 그 바위를 깨트리려는 작은 계란들의 치열한 부딪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현전의 하구열로 뜨거워야 할 공기가 오늘은 설얼음판 위를 걷는 듯 차갑고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서고에 홀로 남은 최만리는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누군가 흘리고 간 듯한 구겨진 종이. 그곳에는 낯선 기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느, 무, 스, 응. 최만리의 눈빛이 꼼틀거립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수천 년 이어온 중화의 질서에 균열을 낼 불온하고 위험한 씨앗임을.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최만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종이를 구겨주는 그의 소나귀에 핏줄이 섭니다. 그의 눈빛이 강령전을 향해 번뜩입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고 불안은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하, 설마 오랑캐의 짓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최만리의 낮은 읍조림이 서고의 정막을 깨고 차가운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다가올 내일 조정은 피바람보다 더 무서운 말의 전쟁터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전. 조정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의 먹구름처럼 무겁고 습한 기운이 신료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용상에 앉아 묵묵히 신하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휑하고 안색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령하게 살아있어 감히 누구도 그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의 옆에는 붉은 비단으로 덮인 탁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오직 세종과 몇몇 측근들 뿐. 정인지가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걷어냅니다. 그곳에는 낯선 모양의 글자들이 적힌 족자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좌의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세종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새로운 글자다.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글자라니요? 글자라면 이미 한자가 있지 않사옵니까? 새로운 글자라니 대체 어느 나라의 글자를 들여오신 것이옵니까? 세종이 족자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다. 내가 만들었다. 우리 백성을 위해 우리 소리에 맞는 우리의 글자를 만든 것이다. 이름하여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순간 조정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신하들의 입이 딱 벌어졌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왕이 직접 글자를 만들었다니, 그것도 천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집현전 부제악 최만리였습니다. 그가 대열에서 성큼성큼 걸어나와 바닥에 머리를 찌을 듯 엎드립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최만리의 목소리가 편전을 쩌렁쩌렁 올립니다. 그의 외침은 신호탄이 되어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전하, 중국을 섬기는 4대의 나라에서 어찌 오랑캐나 쓰는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단 말이옵니까? 이는 대국인 명나라를 모욕하는 처사이옵니다. 한자가 어렵다 하나 그것은 학문에 정진하지 않은 게으름의 탓이옵니다. 어찌 성현의 말씀을 담은 글자를 버리고 근본도 없는 소리 글자를 쓰려 하시나이까? 신하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자는 곧 권력이자 질서이자 자신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가 생긴다면 한자를 독점함으로써 누려왔던 그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세종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들의 아우성을 지켜보다가 나지막한 단호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대들은 백성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좌중이 일순간 조용해집니다. 어린아이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도 그 억울함을 글로 적어 알리지 못해 피눈물을 흘린다. 농사꾼이 평생 일군 땅을 빼앗기고도 관아에 호소할 글 한 줄을 쓰지 못해 가슴을 친다. 그대들은 한자를 안다고 하여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셈인가? 세종의 질문에 최만리가 고개를 쳐들며 반박합니다. 전하, 백성이 글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무다. 백성은 그저 밭을 갈고 세금을 바치면 그만인 존재들이옵니다.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 머리가 트이면 윗사람을 능멸하고 질서를 어지럽힐까 두렵사옵니다. 질서! 백성이 무지해야 유지되는 질서라면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억압이다. 세종이 용상팔거리를 내리치며 호통칩니다. 나는 백성이 똑똑해지기를 원한다. 제 권리를 찾고 제 생각을 말하고 제 뜻을 펼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태평성대다. 하지만 최만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교적 명분론으로 무장한 논리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전하께서 만드신 그 글자, 언문이라 하셨습니까? 그것인 글자가 아니옵니다. 그저 소리를 흉내낸 기호일 뿐이옵니다.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까지 다 적을 수 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짐승의 소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옵니까? 어찌 고귀한 인간의 뜻을 짐승의 소리에 담으려 하시나이까? 최만리의 독설에 세종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세종이 피땀 흘려 만든 글자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짐승의 소리라. 그래, 그대들 눈에는 백성의 말이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들렸느냐? 내 귀에는 그 무엇보다 절절한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데 말이다. 세종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 아래로 내려옵니다. 신하들이 당황하여 길을 터줍니다. 세종은 최만리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봅니다. 그대들이 숭상하는 중국의 한자, 그 글자로 우리말을 온전히 적을 수 있더냐? 바람이라는 소리를 한자로 어찌 적을 것이냐? 풍? 그것은 뜻이지 소리가 아니다. 우리 백성은 바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글자는 풍이라 써야 하느냐? 이것이 모순이 아니고 무엇인 말이냐? 세종의 논리는 명쾌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표의 문자인 한자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표음 문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만리 비롯한 유학자들의 머릿속은 이미 중화사상이라는 콘크리트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전하, 옛말에 이르기를 오랑캐를 오랑캐로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스스로 오랑캐가 되려는 임금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만약 이 글자를 반포하신다면 조선은 문명국에서 야만국으로 전락할 것이옵니다. 명나라 황제가 이를 알면 필시 진노하여 군사를 일으킬지도 모른단 말이옵니다. 최만리의 목소리가 젖어들어갑니다. 그는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걱정의 방향이 세종과 정반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이 중국의 그늘 아래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었고 세종은 조선이 스스로 빛을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렵다냐? 중국이 두려워 백성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세종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나는 중국의 신하가 되기 위해 왕이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조선 백성의 어버이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자식이 아파하는데 옆집 눈치가 보여 약을 주지 않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조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종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음이 움직인 신하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곧 공포였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하,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시작된 통촉의 합창. 세종은 눈을 감습니다. 귀가 따가울도록 들려오는 저 반대의 목소리들. 그러나 세종은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를 몰라 억울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비명, 그들의 한섞인 울음소리. 물러서지 않겠다. 단 한 걸음도. 세종이 다시 눈을 뜹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내 뜻은 확고하다. 집현전은 내일 다시 논의하겠다. 그때는 말뿐인 반대가 아니라 글로써 너희들의 논리를 증명해 보아라. 나 또한 내 논리로 너희를 깨부술 것이다. 선언포고였습니다.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같았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편전의 문틈으로 스며들어 뜨겁게 달아오르는 세종의 얼굴을 식힙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편전의 공기는 숨이 턱턱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창밖에는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립니다. 세종의 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상소문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같이 불가를 외치는 내용들입니다. 개중에는 격한 표현으로 왕을 비난하는 글들도 섞여 있어 승지들이 차마 올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소문들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가장 날카롭고 가장 치명적인 비수가 맨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집현전 부제약 최만리를 비롯하여 신석조, 김운, 정창손 등 당대 최고의 석학 7인이 연명하여 올린 이른바 갑자상소입니다. 읽어라. 세종이 짧게 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섞여 나옵니다. 도승지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상소문을 집어듭니다. 종이를 펴치는 소리가 마치 칼을 뽑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들립니다. 전하, 내용이 심히 불경하고 과격하여 옥체를 상하실까 두렵사옵니다. 상관없다. 그들이 나를 향해 쏘는 화살을 내가 피한다면 그 화살은 결국 백성들에게 날아갈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읽어라. 세종의 호통에 도승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소문을 읽어내려갑니다. 첫 문장부터가 심장을 후벼 파는 직언입니다. 신만리 등은 엎드려 아뢰옵니다.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길이옵니다. 무릇 중국의 문자는 성현의 돌을 담은 그릇이거늘 어찌하여 똥오줌을 담는 바가지 같은 천한 글자를 만들어 그릇을 깨려 하시나이까. 세종의 미간이 깊게 패입니다. 똥오줌을 담는 바가지. 자신이 피를 토하며 만든 글자를 그들은 오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세종이 평생을 바쳐 일으켜온 통치 철학의 근간을 흔드는 논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하다 하시나 형벌이 공정하지 못한 것은 옥리의 자질 문제이지 글자의 문제가 아니옵니다. 한자를 쓰는 중국에서도 억울한 죄인은 나오며 언문과 비슷한 글자를 쓰는 몽골이나 서하 같은 오랑캐 나라에도 억울한 일은 비일비재하옵니다. 글자를 바꾼다고 정치가 맑아지는 것이 아니온데 어찌하여 헛된 공력을 들이시나이까. 세종의 눈을 질끈 감습니다. 아픈 곳을 찔렸습니다.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를 단속하는 것이 왕의 본분임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논리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면 그 제도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것에. 그러나 최만리의 논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숙한 곳을 파고듭니다. 또한 이 언문이라는 것은 그 생김새가 기괴하고 익히기가 너무나 쉬어서 지혜로운 자는 아춤나절이면 깨우치고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배운다 하셨사옵니다. 하오나 전하, 바로 그것이 독이 될 것이옵니다. 도승지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됩니다. 상소문의 논조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무릇 학문이란 어렵고 힘들게 닦아야 그 깊이가 생기는 법이옵니다. 헌데 이리도 쉬운 글자가 세상에 퍼지면 누가 골치 아프게 성리학을 공부하려 하겠사옵니까? 선비들은 경전을 멀리하고 편한 언문만으로 출세하려 될 것이며 백성들은 얕은 지식에 취해 본업인 농사를 게을리하고 헛된 꾀만 부리게 될 것이옵니다. 쉬운 것이 곧 좋은 것이 아니옵니다. 이는 백성을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얄팍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옵니다. 쉬운 것이 독이다. 이 대목에서 세종의 숨이 턱 막힙니다. 평생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쉽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농사를 짓고 쉽게 병을 고칠까만 고민했던 세종에게 이 말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사대부들에겐 어려움이 권유를 지키는 성벽이었고 쉬움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투석기였던 것입니다. 그만 읽어라. 세종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더 이상 듣다가는 피가 거꾸로 솟아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그는 상소문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집니다. 얄팍하다 했느냐, 게을러진다 했느냐. 세종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눈앞이 번쩍거리며 하얀 점들이 시야를 가립니다. 소갈증이 극에 달해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내관이 급히 물을 올리지만 세종은 찻장을 쳐내버립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찻장이 산산조각 납니다. 최만리, 이 지독한 늙은이가 기어이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구나. 세종은 알고 있습니다. 최만리는 간신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청렴하며 조선을 사랑하는 충신입니다. 그렇기에 더 무섭습니다. 탐관오리의 욕심은 재물로 채워주면 그만이지만 신념으로 똘똘 뭉친 충신의 고집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논리는 유교국가 조선에서 너무나 완벽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정의 모든 신료들이 마음속으로 최만일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왕은 고립되었습니다. 절대군주라 불리는 자리, 만인이 우러러보는 그 높은 용상위가 오늘따라 무인도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전하, 집현전 학사들이 궐 밖에서 석고대죄를 청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모두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하겠다고 하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집현전은 세종이 자신의 손으로 키운 인재들의 요람입니다. 그들이 왕을 거부하고 떠나면 세종의 정치는 손발이 잘려 채 멈춰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태업이자 시위였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들을 키웠구나. 내 뜻을 가장 잘할 것이라 믿었던 그들이 내 목에 칼을 겨누는구나. 세종이 골룡뽀자락을 꽉 움켜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좌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차라리 칼을 들고 덤비는 적이라면 베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들은 충심이라는 방패를 들고 명분이라는 창을 든 채 왕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전하,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국정마비가 올 수도 있사옵니다. 잠시 훈민정음 반포를 미루시는 것이. 영의정 황희조차 조심스럽게 타협을 권합니다. 노련한 정치인인 황희의 눈에도 이번 사태는 심상치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으며 쓴 웃음을 짓습니다. 미루면 멈춘다. 한 번 멈추면 다시는 시작할 수 없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문종, 수양, 안평, 그 누구도 이 무거운 짐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다. 세종의 눈빛이 다시금 타오릅니다. 그것은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처절하고도 위태로운 불꽃입니다. 최만리를 불러라. 그리고 상소를 올린 학사들을 모두 편전을 들라하라. 전하, 지금 그들을 만나시면 격한 언쟁이 오갈 것이 뻔하옵니다. 옥체가 피하지 않겠다. 끝장을 볼 것이다. 그들이 이기든 내가 이기든 오늘 밤 이곳에서 결판을 낼 것이다. 세종이 책상을 짚고 몸을 일으킵니다. 다리가 후들거여 서 있기조차 힘들지만 그는 꼿꼿이 허리를 펴니다. 어이를 불러 침을 놓게 하라. 정신이 맑아지게 하는 가장 독한 침을 놓으라고 해라. 흐릿한 눈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는 없다. 왕은 자신의 몸을 학대해서라도 정신을 붙잡으려 합니다. 오늘 밤 벌어질 설전은 칼과 창이 오가는 전쟁터보다 더 치열할 것입니다. 세종은 붉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어둠이 깔린 창밖을 노려봅니다. 마치 저 어둠 속에 숨어있는 무지와 편견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직시하듯이.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논리로 짓밟고 명분으로 찢어서 다시는 내 앞에서 불가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세종의 입에서 나지막한 그러나 섬뜩한 전의가 흘러나옵니다. 폭풍의 눈 가운데로 걸어들어가는 왕의 뒷모습, 그 처절한 결기가 편전의 차가운 공기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합니다. 편전 안,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최만리를 비롯한 7명의 집현전 학사들. 그들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 관복을 적시고 있습니다. 정면의 용상에는 세종이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 어이에게 맞은 독한 침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인지 세종의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세종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최만리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왕의 시선과 신하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힙니다. 불꽃이 튀는 듯합니다. 최만리, 그대는 상소문에서 설총의 이두를 거론하였다. 설총이 이두를 만든 것은 훌륭한 일이나 내가 만든 언문은 오랑캐의 지시라 하였지. 세종이 묻자 최만리가 기다렸다는 듯 청산유수처럼 대답합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라의 설총이 만든 이두는 비록 우리말을 표기했다 하나 그 근본은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쓴 것이옵니다. 즉 중화의 문자라는 뿌리를 잃지 않았기에 훌륭하다 칭송받는 것이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 만드신 언문은 그 모양부터가 근본 없는 쇠지팡이 같고 벽에 바르는 흙덩이 같아 중국의 글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사옵니까? 최만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습니다.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은 괜찮지만 아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문명국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논리. 세종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합니다. 그래, 설총은 한자를 빌렸으니 훌륭하고 나는 새 글자를 만들었으니 천하다. 그렇다면 묻겠다. 설총이 이두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글을 조금이라도 쉽게 읽게 하기 위함이 아니더냐? 나 또한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이 글자를 만들었다. 목적이 같은데 어찌하여 설총은 칭송하면서 너희 임금은 비난하느냐? 너희는 죽은 설총은 섬기면서 살아있는 임금은 능멸하려 드느냐? 세종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집니다. 쩌렁쩌렁한 울림에 엎드려 있던 다른 학사들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하지만 최만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받칩니다. 목적이 같다 하여 결과가 같은 것은 아니옵니다. 설총의 이두는 선비들이 학문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수단이었으나 전하의 언문은 학문을 망치는 독약이옵니다. 이 천박한 글자가 퍼지면 누가 어렵고 힘든 성리학을 공부하려 하겠습니까? 27자의 가벼운 글자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오만한 백성들만 양산될 것입니다. 이는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망국의 지름길이옵니다. 망국, 백성이 똑똑해지는 것이 망국이라 하였느냐? 세종이 쥐고 있던 부채를 집어던집니다. 부채가 바닥에 부딪혀 살이 부러지고 종이가 찢겨나갑니다. 네 놈들이 말하는 기강이란 것이 고작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따위 기강은 무너져도 좋다. 너희는 그저 너희들만의 리그, 너희들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성리학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있는 거뱅이들일 뿐이다. 세종의 적나라한 비난에 최만리의 얼굴이 불락푸르락 변합니다. 이것은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이었습니다. 전하, 말씀이 너무 과하시옵니다. 신들은 오직 전하와 종묘사직을 위해 충언을 올리는 것이옵니다. 어찌 신들의 충정을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하시나이까? 전하께서 이토록 고집을 부리신다면 신들은 차라리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겠나이다. 최만리가 갓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으며 배수진을 칩니다. 다른 학사들도 일제히 갓을 옆에 놓습니다. 무언의 시위, 왕을 향한 협박입니다. 편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신하들이 집단으로 사직을 청하는 것은 왕에게 가장 큰 정치적 타격입니다. 세종이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봅니다. 협박이냐? 벼슬을 내놓으면 내가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릴 줄 알았더냐? 세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던 못집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거대한 산이 솟아오르는 듯한 위압감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는 천천히 단 아래로 걸어 내려옵니다. 학사들의 코앞까지 다가온 세종이 그들 주위를 맴돌며 나직히 읊조립니다. 너희가 그리도 학문을 숭상한다고 하니 내 학문으로 묻겠다. 최만리, 내가 말했지. 언문은 짐승의 소리나 적는 천한 기술이라고. 그러하옵니다. 성인의 도가 담기지 않은 글자는 그저 재주에 불과하옵니다. 재주라. 좋다. 그렇다면 너는 그 재주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 세종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최만리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묻습니다. 너는 운서를 아느냐? 사성 칠음의 원리를 아느냐?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어우러져 소리가 만들어지는지 그 이치를 단 한 번이라도 깊이 파고들어 본 적이 있느냐? 최만리가 멈칫합니다. 성리학 경전은 줄줄 외우지만 의문학은 잡려학이라 저겨 깊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잡스러운 기술직들이나 다루는. 닥쳐라! 세종의 고함 소리가 최만리의 말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침이 튀고 핏대가 섭니다. 잡스러운 기술? 내가 그 잡스러운 기술을 익히느라 눈이 멀고 몸이 망가졌다. 너희가 술 마시고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길 때 나는 밤마다 내 목구멍을 찢어가며 소리를 연구했다. 그런데 뭐? 잡스러운 기술? 네 놈들이 감히 내 앞에서 학문을 논해?
세종은 더 이상 인자한 성군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무시하는 무식한 자들에게 분노하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의 폭발입니다. 김문, 내가 지난번 내게 말했지. 언문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고. 헌데 언문이 다 만들고 나니 이제 와서 언문으로 번역한 책을 만들자고 건의했더냐. 이랬다 저랬다. 내 소신은 대체 어디에 팔아먹었느냐. 내 혀는 뱀의 혀와 같아서 믿을 수가 없구나. 지목당한 김문이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세종의 기억력은 무서울 정도로 총악했습니다. 정창손, 너는 뭐라고 했느냐? 삼강 행실도를 언문으로 번역해봤자 소용없다고? 사람이 효자되고 충신되는 것은 타고난 천성이지 글을 읽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너는 왜 평생 책을 읽었느냐? 네 말대로라면 학문이 다 무슨 소용이냐?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뀐다면 우리가 왜 백성을 교화해야 했냐? 세종의 논리적 복적에 정창손은 입만 벙긋거릴 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세종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유교의 근본인 교화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해버린 정창손의 실언을 세종은 놓치지 않고 뼈아프게 찔려 들어간 것입니다. 세종은 다시 최만리 앞에 섭니다. 그의 눈빛은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너희는 겉으론 공자 맹자를 읊조리지만 속으로는 백성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다. 백성이 깨우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의 기득권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장사치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성리학이라는 정신이냐? 부끄럽지도 않으냐?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신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최만리가 발악에 이마를 쾅쾅 찧으며 오열합니다. 논리에서 졌다는 패배감과 왕의 적나라한 지적에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붉은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려 바닥을 적십니다. 세종은 차가운 눈으로 피 흘리는 최만리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신하이고 아끼는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을 꺾지 않고선 훈민정음은 영영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세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비이자 동시에 잔인한 형벌입니다. 여보라! 내 금위장은 들어라! 쿵쿵쿵! 무거운 앞조 소리가 편전으로 들이닥칩니다. 이 죄인들을 당장 의금부로 하옥하라! 하루 동안 옥에 가두어 자신들이 무슨 망발을 짓거렸는지 뼈저리게 번성하게 하라. 전하, 아니되옵니다. 집현전의 수장을 감옥에 가두시다니요. 이는 살인을 모욕하는 처사이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학사들이 울부짖으며 매달리지만 병사들은 가차없이 그들을 끌어냅니다. 질질 끌려나가는 최만리의 눈이 세종의 눈과 마지막으로 마주칩니다. 원망, 슬픔, 그리고 꺾이지 않는 고집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 세종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습니다. 끌어내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세종의 고함이 텅 빈 편전을 울립니다. 쾅! 문이 닫히고 소란스러웠던 편전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습니다. 세종은 비틀거리며 용상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텅 빈 편전, 덩그러니 남겨진 갓들과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만이 방금 전에 치열했던 전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쥡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승리했습니다. 논리로 제압했고 권위로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처분인 승리였습니다. 외롭구나. 참으로 외롭구나.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성군 세종. 그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툭 하고 떨어져 용상의 붉은 반석을 적십니다. 백성을 사랑한 대가치고는 너무도 가혹한 고독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1446년 세종 28년의 가을, 경복궁 근정전 앞들에는 수백 명의 문무백관이 도열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여느 조회와는 사뭇 다릅니다. 화려한 연회도 웅장한 음악도 없습니다. 오직 가을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소리와 마른 낙엽이 바닥을 굴러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거대한 궁궐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정막의 한가운데 세종이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그는 몰라보게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풍채 좋던 몸집은 반으로 줄어 헐렁해진 골룡포가 바람에 힘없이 펄럭이고 검던 수염은 하얗게 센 지 오래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 총기로 번득이던 그 눈동자는 이제 뿌연 막이 낀 듯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전하,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되어 대령하였나이다. 정인지가 붉은 칠을 한 쟁반에 책 한 권을 받쳐들고 다가옵니다. 세종이 떨리는 손을 내밉니다.
허공을 몇 번 더듬거리던 손끝이 마침내 책의 표지에 닿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종이의 감촉. 세종은 책을 집어드는 대신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뺨을 어루만지듯 책의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나왔구나. 기어이. 세상에 나왔구나. 세종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이 얇은 책 한 권을 위해 그는 자신의 눈을 바쳤고 건강을 바쳤으며 평생을 함께한 신하들과의 우정마저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책을 들어 가슴에 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책을 통해 전해지는 듯합니다. 읽어보아라. 내 눈이 이제는 어두워 글자가 보이지 않으니 내가 대신 읽어다오. 정인지가 목을 가다듬습니다. 나란 말씀이 뒹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맞디 아니할세. 정인지의 목소리가 근정전의 앞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그 익숙한 구절이 낭독되는 순간 세종은 눈을 감습니다. 감은 눈앞으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밤새 촛불과 씨름하던 강령전의 새벽, 기괴한 소리를 내며 혀의 위치를 찾던 고통스러운 밤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반대하던 최만리의 얼굴까지.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도열에 있던 신하들 중 몇몇이 옷소매로 눈가를 훔칩니다. 그것은 단순한 왕의 교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둔 아비의 절절한 고백이자 벙어리 냉가슴 앓던 백성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는 통곡이었습니다. 내 이를 위하여 어엿비 너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세종의 입술에서도 나직한 웅얼거림이 새어나옵니다. 어엿비 여겨, 그래 불쌍히 여겨. 오직 그 마음 하나였다. 내가 바란 것은 칭송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저 저잣거리의 김서방이 밭가는 박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관아에 가서 글 한 줄 써낼 수 있기를, 그 소박한 꿈 하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태웠다. 사람마다 해여숲이 니겨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낭독이 끝났습니다. 정인지가 책을 덮는 소리가 탁 하고 들립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여기저기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반대했던 신하들도 찬성했던 신하들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숙연해집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늙고 병든 왕이 이 위대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벌였는지.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영의정 황희가 먼저 엎드려 절을 올립니다. 뒤이어 수백 명의 신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합창처럼 울려 퍼지는 만세소리. 그러나 세종은 웃지 않습니다. 그저 희미한 미소를 띠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먼 하늘을 응시할 뿐입니다. 그의 시선은 궁궐의 담장을 넘어 저 멀리 가난하고 천한 백성들이 사는 초가집들을 향해 있습니다. 들리느냐,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의 소리를 적을 수 있다. 너희들의 마음을 그릴 수 있다. 부디 이 글자로 세상을 밝게 보아라. 나는 이제 비록 암흑 속에 갇혔겠으나 너희들의 세상은 환하게 빛나기를 바란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에 세종은 내관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리에는 감각이 거의 없어 마치 솜뭉치를 밟는 듯 허전합니다. 침전으로 돌아온 세종이 털썩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참았던 숨이 거칠게 터져나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그는 이제 한순간도 약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전하, 탕약을 대령에 싸옵니다. 내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을 올립니다. 쓰디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세종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어 단숨에 들이켭니다. 쓰다, 참으로 쓰구나.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휘잉 하고 거친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을바람치고는 매섭고 사나운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입니다. 세종이 흠칫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무슨 바람이 이리도 차단 말이냐.
벌써 겨울이 오는 게냐? 북풍이 옵니다, 전하.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창호를 흔드는 것이옵니다. 북풍이라. 세종의 눈빛이 순간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의 병약한 노인의 눈빛이 아닙니다. 훈민정음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었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북쪽, 여진족들의 동태는 어떠하냐? 내관이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최근 들어 국경의 소란이 잦다고 하옵니다. 야인들이 떼를 지어 마을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납치해가는 일이 빈번하다는 장계가 올라오고 있사옵니다. 세종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그를 아는 백성이 죽어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백성의 혀를 지켰으니 이제는 내 백성의 몸을 지켜야 한다. 세종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에 걸린 지도를 더듬습니다. 흐릿한 문으로도 한반도의 지형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그 너머의 거친 땅, 조선의 영토를 위협하는 야만과 폭력의 땅. 김종서는 지금 어디 있느냐? 세종의 입에서 나지막히 흘러나온 그 이름, 문약한 선비들의 조정에서 유일하게 호랑이의 기상을 가진 사내, 붓 대신 칼을, 글 대신 피를 선택한 북방의 맹장. 함길도에 가 있사옵니다. 전하의 명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그를 불러라. 아니다, 내가 그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세종이 지도 위의 북쪽 끝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칩니다. 글자는 완성되었다. 이제는 땅이다. 단 한 뼘의 땅도, 단 한 명의 백성도 놈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호랑이를 풀어라. 가서 저 북방의 들판을 우리 백성의 옥토로 만들라 하라. 창밖의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집니다. 휘잉!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정신적 영토를 개척한 세종이 이제는 생의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물리적 영토를 확장하려는 비장한 결의를 다지는 순간입니다. 김종서, 그 작은 체구의 사내가 품은 거대한 칼을 이제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되었다. 세종의 늙은 눈에 다시금 푸른 불꽃이 타오릅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심지를 태워 올리는 마지막 불꽃, 그 시선은 차가운 북쪽 하늘,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10호와 백성을 사랑한 죄, 한글 창제의 고통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저 멀리 북방의 삭풍에 실려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 제11화 북방의 호랑이 김종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다 편에서 그 숨막히는 역사의 진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